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히가시노 게이고. 환뇌 라비린스는 구기미야 가스키의 첫 연재작이자 현 시점에서는 대표작이었다. 여러 차례 휴재를 하긴 했지만 10여 년 동안 연재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SF이자 모험담이었고 미스터리이기도 했다. 휴먼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았다. 인터넷 백과사전은 초반의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레이몬즈 아즈마는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름난 고산들을 홀로 등정한 모험가이다. 그는 남극을 횡단하던 중에 크레바스, 즉 빙하 표면에 생긴 균열에 빠져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잃고 모험가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은퇴 후 고향에 돌아가 동생 레이나의 간벽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삶의 의욕을 잃고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레이나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는데도 오빠가 걱정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비관한 채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변이 일어났다. 각지에서 원인 불명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전력 시스템의 기능이 중지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만남이라는 정부 관계자가 아즈마를 찾아온다. 그는 아즈마에게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행방불명되었다. 행방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극비리에 만들어진 연구시설에서 잠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의 뇌는 컴퓨터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세계 유수의 천재 과학자들 역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트레이십이라고 칭했다. 네트워크 속에는 라비린스라고 불리는 가상 공간이 만들어졌고 과학자들의 아바타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내 모두가 경악할 스트레이십의 계획이 밝혀진다. 그들은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 정상들에게 다양한 협조 요청을 보냈다. 그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폐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철저한 수질 정화 같은 것이었다. 모든 요청에는 실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 내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의 전력 공급을 순차적으로 끊겠다고 했다. 즉 라비린스는 전 세계의 전력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당장 실행에 옮기기 힘든 과격한 내용이었다. 각국 정상들도 그 요구에 따르는데 반대했다.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라비린스에 들어가 스트레이십들을 설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협상가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라비린스는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고 복잡한 세계였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와 흡사했지만 180도 다른 부분도 있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협상 상대를 만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라비린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스트레이십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었다. 고생 끝에 스트레이십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큰 난관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했다. 수천 미터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그 산맥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비행기를 띄우면 감시 카메라에 적발되어 그 즉시 격추된다. 이제 에베레스트급의 산을 단독으로 넘을 수 있는 기량의 소유자를 협상가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라비린스 대책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었다. 즉시 전 세계의 등산가들이 후보자 물망에 올랐고 결국 선택된 이가
레이몬지 아즈마였다. 사지를 잃었어도 뇌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이 남아있다면 가상 공간 속에서는 멀쩡한 몸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아즈마에게 주어진 임무는 라비린스로 들어가 스트레이십과 협상을 해서 계획을 중지하도록 설득하거나 전력 시스템을 지배하는 중추 프로그램을 발견해 파괴하는 것이었다. 물론 위험이 따르는 임무였다. 가상 공간이라도 큰 부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충격을 받으면 아픔을 느끼고 출혈이 심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는 뇌가 착각하는 것이지만 그 착각에 의해 현실의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 혹독한 임무지만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만나미는 말했다. 아즈마는 고민했다. 그런 어려운 임무를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혼자서는 거동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하루하루에 비하면 훨씬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비록 가상 공간이라도 다시 목숨을 건 등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었다. 결국 아즈마는 임무를 맡기로 결심했다. 아즈마의 몸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뇌만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했다. 곧 거대한 접속 장치가 아즈마의 집에 설치된다. 대책위원회와 레이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즈마의 뇌에는 무수한 전극이 부착되었고 드디어 라비린스에 접속한다. 가상공간 라비린스에 잠입한 아즈마는 낯선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다양한 캐릭터들과 만난다. 그 대부분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였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마다 독립되어 있었다. 적은 많았지만 아군이 되어 도와주는 이들도 적잖이 있었다. 위기일발의 국면에서 뜻밖의 캐릭터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아즈마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라비린스 대책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했다. 가상 공간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현실의 100분의 1이라 라비린스의 하루는 현실 공간의 약 14분 30초에 해당했다. 그때마다 아즈마는 눈을 뜨고 보고를 마친 뒤 다시 가상 공간으로 돌아갔다. 이내 아즈마는 그레이트 코스모스에 다다르고 드디어 산맥을 넘는 데 도전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다케시는 고개를 들고 눈두덩을 마사지했다. 다 봤어요? 마요가 물었다. 조밥만. 다케시는 스마트폰을 마요 앞에 내려놓았다. 아주 긴 이야기 같군. 보나마나 그레이트 코스모스라는 산도 쉽게 넘지는 못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마요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35건이나 되잖아요. 그걸 다 읽었어? 그럴 리가. 처음에 한 5, 6건까지 읽었나? 게다가 대충 봐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이 마을이 무대의 모델이라고? 네,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즈마가 라비린스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이지만 정기적으로 현실로 돌아오니까 실제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러운지도 같이 묘사되거든요. 그때 이 마을과 비슷한 풍경이 꽤 자주 등장해요. 아즈마와 레이나가 사는 일본 주택도. 그 집을 재현하자는 게 이 계획이었죠. 마요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호텔 마루미아의 식당에 와 있었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상조 회사 직원을 만날 약속이 잡혔다. 가키타니에게 연락이 와서 부검이 끝났으니 시신을 인수하러 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즈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요도 경야나 장례식 준비를 도운 경험이 있어서 아는 상조회사가 있었다. 곧바로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다.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했다. 담당자는 놀란 눈치였지만 침착한 말투로 그럼 저희 쪽에서 경찰에 확인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장례도 많이 치러봤겠지.
상조 회사의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환뇌 라비린스에 관해 다케시에게 설명하기로 했지만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백과사전의 설명을 읽어보라고 준 것이다. 활라비 하우스의 재현이라. 쇠퇴한 관광지를 만화로 단번에 되살리겠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더니 다케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만 할 일도 아니에요. 활라비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건 애니메이션 방영이 계기였죠. 만화 연재는 이미 끝났지만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면서 원작의 인기에도 다시 불이 붙었던 것이다. 마요는 스마트폰 시계를 보았다. 슬슬 상조 회사 담당자가 올 시간이다. 그런데 삼촌, 친척들은 어떻게 해요? 친척? 뭘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언제 알리죠? 친척들한테는 이미 연락 돌렸어. 언제요? 아까 네가 상조 회사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 사이타마에 사는 숙부한테 연락했어. 그러고 보니 옆에서 어디에 전화를 걸고 있기는 했지만 그리 길게 통화하진 않았다.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다니. 살해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신부전이라고 했다. 신부전?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심장이 멈췄으니까 신부전이지. 거짓말은 아니지 않니? 그래도 돼요? 무슨 문제 있어? 신부전이라고 하면 뭘 물어볼 여지가 없잖아. 좋은 거 하나 알려주마. 다케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다. 유명인 부고가 떴을 때 사인이 신부전이라고 보도되면 자살이거나 사건에 말려들었거나 둘 중 하나야. 만일 어느 쪽도 아니라면 복상사지. 틀림없어. 신부전이라는 건 마법의 단어거든. 얼마나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에 가득 찬 말투였다. 경야나 장례식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끼리만 할 거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했어. 그걸로 끝. 네? 그럼 친가 쪽 친척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길 바랐어. 바랐다기보다는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별로 왕래도 없는 친척들이 오면 부담스럽기만 하지. 상대도 귀찮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걸로 됐어. 그럼 시바가키, 외가 쪽은 어떻게 하죠? 시바가키란 죽은 가즈미의 처녀적 성이었다. 마유는 외가 친척들과는 지금도 왕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네 마음대로 하렴. 귀찮으면 나처럼 설명하든지. 신부전? 경야나 장례식에는 안 와도 된다고요? 그래. 안 들킬까? 살인사건이니까 언젠가 뉴스에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오늘 고구려의 대응을 보니까 사인을 공표하고 싶지 않을 거야. 뉴스에 나간다 해도 용의자가 특정되고 나서겠지. 이 역시 다케시는 단언하듯 말했지만 마요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미키코 이모는 꼭 오신다고 할 텐데. 미키코는 가즈미의 언니로 옛날부터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었다. 그럼 신종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하렴. 아, 코로나.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었네. 지금 같은 시기에 공연히 이동했다간 외부 사람이라고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겁을 주든지. 다케시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머리 좀 써라. 마유는 발끈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래. 외부인들이 어슬렁거리면 귀찮아지니까. 외부인들이요?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게 명백한 사람들은 모두 외부인이지. 다케시가 내뱉은 말에 마요는 가슴이 철렁했다. 근처에 여관 종업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삼촌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경야나 장례식에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다케시는 즉시 대답했다. 단순 강도 소행이 아니라면 범인은 형님이 아는 사람 중에 있을 거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면 경야나 장례식에 얼굴을 비출 가능성이 크지. 마요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올까요? 자리가 죽인 사람의 장례식에. 범인의 심리를 좀 상상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언젠가 들키는 게 아닐까 조마조마할 거다. 참석하지 않으면 미심쩍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정보도 궁금할 테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어떻게 범인을 알아내죠? 문제는 그거야. 갑자기 알아내는 건 어렵겠지. 하지만 경야와 장례식을 통해 형님의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어. 방명록이 귀중한 용의자 리스트가 되는 거지. 다케시의 날카로운 눈빛에 마요는 주눅이 들었다. 삼촌은 대체 몇 개의 얼굴을 가진 걸까? 상조 회사의 담당자가 나타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노기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남자였다. 누에콩을 닮은 얼굴이 낯이 익었다. 가즈미의 장례식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노기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일로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기는 이미 경찰서에서 시신 확인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 8시까지는 시신을 인수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저희 쪽에서 직접 장례식장으로 모실까 합니다만 참관하시겠습니까?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여러모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네. 다케시가 끼어들어 대답했다. 부검을 마친 시신을 봐서 뭐 하겠어. 어차피 봉합도 얼기설기 해놨을 텐데. 마지막 인사는 염습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지. 여전히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신경한 말투에 내심 진저리를 치며 마요는 노기를 보았다. 그러자 그는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아버님 마지막 모습을 잘 단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검을 받은 시신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모양이다. 그나저나 다케시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는 걸까?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마요는 노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맡겨주십시오. 그럼 곧바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따로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친척들이 얼마 없는 경우 최근에는 경야를 생략하고 하루 장을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비용은 절감되고요. 하루 장도 가능한가요? 아니, 그건 안 돼. 다시 다케시가 끼어들었다. 경야와 장례식을 따로 해야 해.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단 양쪽 다 참석은 삼가달라고 해. 경야와 장례식 어느 한쪽만 참석해달라고 해. 그러면 하루에 모이는 사람도 줄어들고 코로나 감염 방지도 될 테니까. 마요는 삼촌의 의중을 알아챘다. 용의자 명단에 오르는 이름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겠지. 알겠습니다. 노기가 대답했다. 코로나 방역에는 저희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께서는 학교 선생님이셨다니 조문객도 10명, 20명 수준은 거뜬히 넘어서겠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온라인 장례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천하고 싶은 건 이란 말로 운을 뗀 노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단을 꾸미고 승려가 경을 읽는 건 일반 장례식과 같다. 하지만 식장에 실제로 참석하는 건 가족들로만 한정하고 조문객들은 별실에서 대기한다. 장소는 환기가 잘 되는 널찍한 공간이고 의자 간격도 멀찍이 띄워놓는다. 그리고 경야나 장례식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중계한다고 했다.
멀리 사시거나 나이가 많아서 직접 조문이 힘드신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별실에 준비한 화면으로 지켜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실외에서 보셔도 됩니다. 이러면 실내에 사람이 밀집하는 걸 피할 수 있죠. 또 조문객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할 겁니다. 회장 옆에 디지털 표시판을 두고 거기에 분양하는 분들의 번호를 차례로 표시할 텐데 본인의 차례가 되면 회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분양을 마치신 분은 다른 문으로 나가시게 할 거고요. 이 역시 사람이 밀집하는 걸 피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노기의 설명을 듣고 마요는 그런 방법이 있었나? 하고 내심 놀랐다. 코로나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것들을 바꾸어 놓은 줄은 알았지만 관훈 상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줄이야. 코로나 확산세가 심할 때에는 드라이브스루 분양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차에 탄 채로 분양하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케시가 말했다.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마요는 동의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기는 서류에 뭔가를 기입했다.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케시가 말을 꺼냈다. 네, 말씀하십시오. 분향대를 관 옆에 설치하고 조문객이 시신과 대면하고 나서 분향을 하고 회장을 나가는 식으로 할 수는 없나? 관 뚜껑을 열어둔 채로. 시신과 노기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어렸다. 예전에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가까운 지인들만 관 주변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밀집하면 안 되잖나. 분향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하는데 마지막 인사도 그 흐름을 따르는 게 안전하고 합리적이지. 노기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야와 장례식 양쪽 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렇게 해주게. 그리고 조문객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과 분향하는 모습은 모두 카메라에 담아주고 그 동영상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되네. 우리가 기록으로 보관하고 싶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기는 열심히 메모를 했다. 마요는 다케시의 옆모습을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속내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 뒤로는 경야와 장례식의 세세한 사항들을 결정했다. 단순히 노기의 제안을 마요가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관심이 없는 것처럼도 보였다. 영정사진은 마요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중에서 골랐다. 3년 전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딱히 잘 나온 사진은 아니었지만 달리 괜찮은 사진이 없었다. 결국 면담이 끝날 때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 노기가 가미오 집안의 종파나 위패를 안치하는 절, 묘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더라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른다. 오후 7시가 지난 시각이라 저녁을 먹기로 했다. 사장이 직접 음식을 날랐다. 아유, 힘드시겠어요 하고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말을 걸어서 괜찮다고 대답했다. 식당 한쪽에서 장례식 절차를 의논할 거라는 이야기는 미리 해두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니 뭐니 조심할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네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장은 자리를 떴다. 아버지의 사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까 그건 뭘 노린 거예요? 마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분양 전에 관 속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게 하자는 거요.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고 다케시는 맥주를 잔에 따랐다. 사람을 해친 인간이 훗날 그 상대의 시신과 마주했을 때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는 어렵지.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거야. 그걸 간파하려는 거예요? 그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 카메라로 촬영할 테지만 역시 날것의 감각이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다케시는 적당히 넘어가는 점도 많았지만 역시 중요한 부분에서는 철저해서 든든한 존재였다. 식사가 끝났을 즈음 스마트폰이 울렸다. 가키탄이었는데 상조 회사와 이야기는 잘 했느냐고 물었다. 30분쯤에 끝났고 내일은 경야, 모레는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실은 저희 쪽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상관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가키타니는 마유의 마음이 바뀔까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전화를 끊었다. 다케시에게 말하니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다. 아마 경찰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겠지. 같은 생각이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 요구할 것도 있는데 마침 잘 됐군. 뭔데요? 이것저것. 다케시는 남아있던 맥주를 비우더니 불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가키타니가 나타났다. 마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도착한 걸 보면 어지간히 서두른 모양이었다. 마요는 다케시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가키타니와 마주 앉았다. 낮에는 감사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키타니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에게 부탁이 있다고. 인사 같은 건 되었다는 듯 다케시가 말문을 열었다. 아, 네. 저기 장례식 준비를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만 장례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만으로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친지들도 오시는지 궁금하군요. 친척들은 안 올 거고 주로 형님 지인들이 올 겁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중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일 테고 내일 마을 모임에도 일단 이야기는 해둘 테지만 이웃들이 얼마나 찾아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문객은 몇 명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조카 친구들이 연락을 돌린다고 하던데 누가 오고 안 올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네요. 대여섯 명은 아니겠죠? 글쎄, 형님의 인망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요? 가키타니는 마유를 보며 물었다. 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창들은 제법 올 것 같아요. 그래도 20명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제자들이나 동료 교사분들은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가키타니는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탁은 뭐죠?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실례했습니다. 실은 경야와 장례식장에 수사관을 배치해도 되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가키타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장사치처럼 손을 비볐다. 물론 경관 복장은 아닐 겁니다. 조문객이나 장례 관계자들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다케시가 나지막이 말했다. 잠입 수사를 하려는 건가? 그런 거창한 건 아닙니다. 가키타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범인 또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니까 저희로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식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최대한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다케시가 했던 경찰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겠지 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였나? 마유는 납득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다케시가 마유에게 물었다. 삼촌한테 맡길게요. 다케시는 허리를 펴며 가키타니를 보았다. 알았네. 그런 거라면 형사가 장례 관계자로 위장하는 건 허락하지. 하지만 조문객은 안 돼. 뭔가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야와 장례식을 특수한 방법으로 치르기로 했거든. 다케시는 온라인 장례식과 번호표 배부식 분양에 대해 가키타니에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었으니 알겠지. 조문객은 별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분양을 할 걸세. 형사가 조문객으로 위장하면 그 사람들만 남을 텐데 그런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귀찮아질 거 아닌가. 그 말씀도 맞지만 조문객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이 분양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양하겠네.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분양하는 걸 보고 형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동감이에요. 마요는 오른손을 들며 말했다. 그런 건 좀 거북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상조 회사와 협의해서 수사관들이 직원들로 위장하도록 하죠. 또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잠입 수사에 관해서는 더 없네. 단 우리 부탁도 좀 들어줘야겠어. 경야 전에 집에 한번 들르고 싶네. 마요 말로는 형님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관에 같이 넣어달라고 당부하셨던 모양이더군. 그 물건을 가지러 가야겠어. 그렇지. 갑자기 동의를 구하는 다케시를 보고 마요는 내심 당황했지만 네 하고 대답했다. 사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쯤에 가실 겁니까? 아침 10시로 하지.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경관에게 말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 두셨으면 합니다.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 가급적이면 그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봐, 그게 무슨 억지야. 형님의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니까. 서재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그냥 두나? 그러니까 가급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방 전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케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는 수 없지. 최대한 애써보겠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이라 하기에는 못하지만 다른 방에는 자유롭게 드나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그 밖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네. 그러십니까? 가키타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며 억지를 부리면 어쩌나 걱정했던 거겠지. 그럼 그렇게 알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잠입 수사건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로군. 이걸로 자네도 고굴의 경감에게 면이 서겠어. 아, 네, 가키타니는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사는 어떤가? 뭔가 좀 알아낸 게 있나? 이제 막 시작한 참이라 아직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하네.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가키타니는 발길을 돌렸다. 가키타니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뒤에 마요는 다케시에게 물었다. 집에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설명한 대로야. 관에 넣을 물건을 가지러. 너도 한두 개는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야 그렇죠.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물론 현장을 찬찬히 살펴보기 위해서지. 오늘 낮에는 경찰이 있어서 자세히 못 봤잖아. 하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다. 다케시가 소매를 걷고 시계를 보았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 긴 하루였어. 내일은 더 길어질 게다. 경야가 있는 날이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말을 마친 다케시는 호텔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시려고요? 편의점. 갈아입을 속옷하고 양말을 좀 사야지. 다케시는 획 몸을 돌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온 건가? 그러고 보니 낮에 나타났을 때에도 빈손이었다. 하지만 다케시는 어제 집 근처에서 탐문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어젯밤에는 어디에 묵었던 거지? 아니면 일단 도쿄로 돌아갔다 다시 내려온 건가? 아니, 그런 번거로운 짓을 했을 리가 없다. 마요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삼촌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방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온 마요는 혼마 모모코에게 경야와 장례식의 상세한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다. 아는 사람도 온라인 장례식으로 치렀다고 했다. 최근에는 보편화된 방식인 듯 했다. 그 후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모인 미키코에게 연락을 했다. 가즈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미키코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다. 휴대전화 번호도 등록되어 있었다. 아유, 마요, 오랜만이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걸 알아주었으면 해서 마요는 일부러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요의 의도는 상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들었어. 사내 결혼이라면서. 축하한다. 식은 5월이지. 상황이 이러니 피로연은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나름 괜찮을 거야. 꼭 참석할게. 날이 맑아야 할 텐데. 미키코는 마요가 말을 꺼낼 수도 없을 만큼 속사포처럼 말했다. 친척 중에서도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니요, 이모.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뭔데? 혹시 생겼니? 벌써 생긴 거야? 아니에요. 마요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며 다른 쪽 손을 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모, 마음에 준비하고 들어요.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데? 파혼했어? 마요는 황당해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저기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순간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만큼 순식간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요는 여보세요? 하고 말을 걸었다. 미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갑작스러워서 놀라셨겠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기척이 느껴졌다. 왜, 사고냐? 아니요, 그게... 마요는 다시 침을 삼킨 뒤에 신부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미키코는 단번에 목소리가 어두워지더니 그 뒤로도 딱히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다. 다케시의 말대로 신부전은 마법의 단어였다. 경야와 장례식은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썩 반기지 않는다고 말하자 미키코도 유감이지만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수긍한 눈치였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겐타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어떻게 됐어? 시간 괜찮을 때 답장 주면 고맙겠어. 내용에서 겐타의 배려심이 느껴졌다. 어떤 상황인지 분명 궁금할 테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마요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분명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메시지에 일일이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바로 연결되었다.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집이거든. 어떻게 됐어? 이것저것 좀 정신이 없네. 그야 그렇겠지. 뭐 힘든 일은 없어? 그러게.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알아내지 못해서 힘들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일단 지금은 경야와 장례식을 무사히 치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 정해졌구나. 언제야? 경야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내일이라.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저녁에 고객과 미팅이 있거든. 바닥재 실물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일 있으면 무리하지 마. 편한 방법이 있거든.
온라인 장례식에 대해 설명했지만 겐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아는 것 같았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겠네. 하지만 밤 늦게는 도착할 것 같아. 주소 좀 알려줄래? 알았어. 이따가 보낼게. 하지만 정말 무리하지는 마.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래도 무리해야지. 약혼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경야도 장례식도 참석 안 한다니. 도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일 밤에 보자. 알았어. 잘 자. 잘 자. 전화를 끄는 마요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겐타가 말한 약혼자라는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아있었다. 나에게는 겐타가 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곧 새 가족이 생긴다. 그런 든든함이 마음속에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가족이 아니라는 불안정한 감정도 존재했다. 앞으로도 내 운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요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경야 장소와 연락처를 겐타에게 보냈다. 확인하는 김에 메일 수신함을 열어보자 그동안 온 메일이 제법 쌓여 있었다. 어차피 광고 메일이겠지 생각하며 대충 훑어봤다. 순간 숨을 삼키며 화면을 내리던 손을 멈추었다. 가미오 마요님께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눈에 익었다. 망설이며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여러 차례 메일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대답을 듣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마요는 메일을 지우고 스마트폰을 던져버렸다. 멀리서 누가 울고 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다. 마요는 긴 복도를 걷고 있다. 나무 판자 바닥에 낡은 복도였다. 목소리는 그 안쪽에서 들려왔다. 복도 끝에 다다미 방이 있다.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가지미가 앉아있다. 잠옷 차림의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가지미는 고개를 들고 난처한 듯이 눈꼬리를 내렸다. 잠 좀 자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리네. 하지만 그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미안해요. 마요는 사과했다.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다. 울던 갓난아이는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어디선가 계속 들려왔다. 앵앵앵 소리가 어느선가 삐삐삐삐 하는 전자음으로 바뀌었다. 마요는 눈을 떴다. 옅은 어둠 너머로 도코노마가 보였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이 족자를 비추고 있었다. 족자에는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이 지역에는 매화나무가 유명한 곳이 많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한창 관광객들로 붐볐을 시기였다.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하며 손을 뻗어 자명종 시계의 스위치를 껐다. 알람 소리가 꿈속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로 들리다니. 인간의 뇌란 정말 신기하다. 몸을 일으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꿈 때문이다. 아니,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무의식적으로 알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어찌되었든 빨리 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꿈일 뿐이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지만 여전히 다른 손님은 없었다. 다케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호텔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삼촌은 아직 안 오셨나요? 마요의 물음에 주인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방금 식사 마치시고 나가셨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딱히 같이 먹기로 한 건 아니라서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케시에게 전화를 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들린 뒤에 다짜고짜 왜?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세요? 밖이지. 그건 아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저기. 한마디로 설명 못해. 이를테면요? 시끄러워.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다. 아, 마침 잘 됐네. 부탁이 있다. 가키타니에게 전화해서 형님 스마트폰은 언제 돌려줄 거냐고 물어봐. 아마 중요한 증거니까 당분간은 못 돌려준다고 할 테지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라고요? 본론은 거기서부터야. 안 된다고 하면 메일이나 SNS 메시지, 통화 내용만이라도 보여달라고 부탁해봐. 유족이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해. 알았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마요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협상은 삼촌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난 안 돼. 알리바이가 없잖냐. 알리바이? 수사에 관한 정보를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하겠지. 그 녀석들이 맨날 하는 소리야. 그걸 아니까 어제는 말을 안 꺼낸 거고. 저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적어도 지금 말한 구실로 회피하지는 못하겠지.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알았어요. 해볼게요. 부탁한다. 그 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니까. 그럼 이따 10시에 집 대문 앞에서 보자. 늦지 말고. 다케시는 일방적으로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엄청 귀찮아질 것 같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 음식이 나왔다.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모모코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생각나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렸다고 했다. 옛 제자들이 얼마나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동창들은 오늘 저녁 경야에 참석한다고 했다. 화장을 마치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한 뒤 가키타니에게 전화를 했다. 바로 통화가 연결됐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가키타니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다. 스마트폰에 대해 묻자 그게 말입니다. 하고 갑자기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만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다케시의 예상대로 역시 답은 거절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일이나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용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기록 말씀이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키타니는 신음을 흘렸다. 그게 말이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누군가와 아마 고구려와 상의하는 거겠지. 어렴풋이 가키타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키타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역시 지금으로서는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죠? 전 알리바이도 있잖아요. 범인이 아닌 건 확실하고. 유족이니까 볼 권리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안 보여줄게요. 삼촌한테도요. 다케시가 일러준 대로 말했다. 압니다. 따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보여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서. 말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아니요.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그런 위험은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도 유족인데 라고 말하기 전에 전화는 뚝 끊겼다. 한숨을 내쉬며 다케시에게 연락해 가키타니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다. 역시 안 되나? 가키타니는 그나마 사람이 좋아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제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구려겠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수 없지. 그건 포기해야겠다. 그쪽은 어때요? 나중에 설명해 주마. 그럼 끊는다. 전화를 끊고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일어나 옷장에서
상복을 꺼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슈트케이스에서 꺼내어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산 옷이니 다시 입어보는 건 그때 이후 처음이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겐타였다. 잘 잤어? 상주라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따 저녁에 보자. 라는 내용이었다. 고마워. 지금 나가려고. 라고 답장을 보냈다. 슈트케이스에 넣어온 큼지막한 가방에 다시 검은 핸드백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방을 나섰다. 가방을 가져온 건 경야나 장례식 때에는 부의금 봉투나 조의 전보, 계약서 등 잡다한 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가즈미의 장례식을 치르며 체득했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뒤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다. 도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는 다소 꺾인 것 같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도쿄에 있는 겐타도 내려올 때 부담이 덜하겠지. 도착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거리를 내어다보니 어제보다 행인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았다. 도쿄의 코로나 상황이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제한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리라. 10시 5분 전에 집에 도착했다. 제복 경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사정을 설명했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삼촌이랑 만나기로 해서요. 그분은 이미 안에 들어가셨는데요. 네? 정말요? 10분 전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요는 서둘러 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서재 앞에도 마스크를 쓴 경찰이 서 있었다. 경찰은 마요를 보고 허리를 고추 세웠다. 현관에는 두 켤레의 신발이 있었다. 해진 신발은 아마 경찰의 것이겠지. 나머지 남성 가죽 구두는 비교적 새 것이었다. 마요는 경찰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서재를 들여다보았지만 다케시의 모습은 없었다. 피해자의 동생분이라면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만 경찰이 조심스레 말했다. 감사합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마침 계단에서 내려오는 다케시가 보였다. 뜻밖에도 상복 차림이었다. 삼촌, 집 앞에서 보자면서요. 좀 일찍 도착했어.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건 그런데 그보다 상복 입으셨네요. 이상해. 유족이니까 당연히 입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서 난 거예요? 빌리셨어요? 내 옷이야. 상복 한 벌 없겠냐? 옷은 어디 놔두셨어요? 다케시는 성가시다는 듯 입을 비죽거렸다.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 궁금해서요. 어디예요? 역 무인 보관함에 짐이 되니까 거기다 넣어놨지. 그건요? 마요는 다케시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이 싫어한다. 다케시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꺼낸 걸 보고 마요는 숨을 삼켰다. 부의금 봉투였다. 지금 주랴? 나중에 정산할 때 주는 게 나을까 했는데. 지금 주세요. 감사해요. 마요는 다케시에게 받은 부의금 봉투를 가방에 넣고 느리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 부의금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서글픔이 밀려들었다. 두 사람이 서재 앞으로 가자 경찰이 장갑을 내밀었다. 여전히 함부로 지문을 묻혀서는 안 되는 상황인 듯 했다. 문을 열고 서재로 들어가 실내를 둘러보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난장판이었다. 다케시의 지적대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뒤진 것 같지는 않았다. 강도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되는 대로 어지럽힌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젠장, 다케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왜요? 다케시는 책상 위를 가리켰다. 경찰이 팩스 전화를 가져갔어.
형님은 집에서 전화를 걸 때는 주로 그 전화를 썼단 말이다.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휴대전화 전파가 잘 안 닿는다면서. 예전 휴대전화 전파가 잘 끊기던 시절의 버릇인 게지. 스마트폰을 못 보면 유선전화 통화 내역이라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케시는 인상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요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활짝 열린 서랍 속 물건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중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보고 주었다. 중요한 편지를 쓸 때에는 H는 늘 이 펜을 애용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즈미가 선물한 펜이었다. H의 선물은 진주 목걸이였다. 그날 가족끼리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야경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이었다. 큼지막한 새우튀김이 아주 맛있었던 즐거운 하루였다. 다음으로 집어든 건 H의 돋보기 안경이었다. 난시라서 평소에는 둥근 테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안경을 썼다. 돋보기 안경을 쓴 모습을 마요가 처음 본 건 H가 쉰이 되기 전이었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감상에 젖었던 기억이 난다. 고개를 들자 다케시가 서재를 둘러보고 있었다. 뭐 하세요? 다케시는 천천히 팔짱을 꼈다. 범인의 심리를 생각해보고 있었지. 왜 이런 식으로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참나, 마요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단순 강도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지 왜긴 왜겠어요. 삼촌이 그렇다면서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나지막이 소곤거리며 마요는 입구를 보았다. 경찰은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았지만 힐끔힐끔 두 사람을 살피고 있었다. 다케시는 하고 한숨을 흘렸다. 너무 어설퍼. 어설프다고요? 위장이라 하기에는 어설프고 너무 조잡해. 감 나가는 걸 찾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면 찬장이나 서랍을 조금 어지럽혔으면 될 일이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그러고 보니 예금 통장을 그냥 놔둔 것도 이상해요. 예금 통장? 마유는 어제 이곳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통장을 주우려다 고구려에게 제지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 통장은 지금 보이지 않았다. 그 뒤에 경찰이 가져간 것이리라. 이상하긴 하네. 요새는 통장과 인감이 있어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좀도둑들도 손을 안 댄다고 듣긴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해서 그냥 둔 것 같지는 않고 금품을 노린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면 분명 가져갔겠지.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고 범인의 목적을 모르겠네. 정말 형님을 죽이려고 침입한 건지. 다케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마요에게 다가왔다. 관에 넣을 물건은 정했어? 일단 이거랑 이거요. 저승에서도 필기도구랑 안경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마요는 가방에서 만년필과 안경을 꺼냈다. 다케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안 돼. 왜요?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화장하면 녹아서 유골에 붙는다고. 유골 수습할 때 분명히 후회한다. 그 물건을 같이 묻고 싶으면 화장 끝나고 유골함에 넣어. 그럼 어떤 물건이 좋은데요? 뭐 무난한 걸 들면 저거지. 그렇게 말하더니 다케시는 등 뒤에 있는 책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책? 마요는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다. 하긴 어울리네요. 늘어선 책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애착을 가졌던 작품은 무엇이었지? 이내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달려라 메로스 문고본이었다. 어느샌가 뒤에 다케시가 서 있었다. 정한 것 같군. 이 책으로 할래요. 마요는 문고본을 내밀었다. 뭉클한 우정 이야기라. 그래, 그렇게 해라. 마요는 다시 책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예전에는 이런 책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것밖에 없네요. 이런 책이라니? 중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요. 홈즈나 리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을 자주 집에 데려와서 책을 추천하시고는 했어요. 중학생을 집에? 나라면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방을 어지럽히거나 물건을 부수기나 하겠지. 최악의 경우에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마요는 달려라 메로스의 표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방에서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제자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저학년이었으니 벌써 20년도 더 된 희미한 기억이었다. 지금까지 떠올린 적도 없었다. 마유의 추억담에 딱히 관심이 없는지 다케시는 책장의 다른 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에 관련된 파일이 꽂혀 있는 칸이었다. 네가 몇 기 졸업생이지? 42기요. 다케시는 책장에서 파일 하나 꺼냈다. 사인펜으로 42기 졸업 문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뭐 하시려고요? 좀 보려고. 제 건 보지 마요.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 글을 무슨 재미로 봐. 다케시는 획 몸을 돌려 파일을 펼쳐 원고지를 팔랑팔랑 넘겼다. 아, 정말 보지 마시라니까. 아, 여기 있네. 3학년 2반 가미요 마요. 와, 글씨가 깔끔하네. 보지 마시라니까요. 마요는 파일을 뺏으려 했지만 키가 큰 다케시가 손을 대각선으로 올리자 닿지 않았다. 그렇군. 중학교 때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었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보세요. 다케시가 팔을 내려 파일을 덮자 마요는 낚아채서 다시 책장에 꽂았다. 다른 파일 책 등을 살펴보던 다케시가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좁혔다. 왜요? 여기 순서가 반대인데. 다케시가 가리킨 건 37기 졸업생의 파일이었다. 그의 말대로 옆자리에 38기 졸업생 파일과 자리가 바뀐 것 같았다. 정말이네. 마요는 그렇게 말하며 파일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나저나 이런 걸 일부러 다 보관해 놓다니. 떼국하게 꽂힌 파일을 바라보며 다케시가 중얼거렸다. 아버지한테 직접 저 세상에 가져가고 싶으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 파일들 전부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다케시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에 넣기에는 권수가 너무 많구나.